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4월 20일 수요일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일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하는 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게 저한테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는 몰랐습니다. 20일 가까이 봄방학에 좀 시달렸던 저와 제 와이프는 우리 애들이 수요일부터 이제 등교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마음이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이제 전향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챙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육아와 그 직장 생활을 같이 하시는 철인 여성들께 정말 대단한 존경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않으셔도 풀타임으로 엄마의 역할을 하고 계신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께 격려의 말씀 그리고 좀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좀 피곤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요. 오늘 좀 재밌는 기사 하나를 나중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텐데 링크인이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잡구인 웹사이트 링크인입니다. 자, 링크인이 지금까지는요, 가정주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홀했었죠. 왜냐하면 그 직업란에 가정주부라는 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링크인에 드디어 이제 전업주부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러한 섹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이제 링크드인 가지고 있는 저의 프로파일입니다.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제가 1년간 전업 아빠죠. 전업 부모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시킹알파 아시아 총괄 대표가 가장 최근에 이제 맡고 있는 직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 밑에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 작가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애드 포지션 들어가서요. 자, 여기가 이제 잡 타이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기서 찾아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가정 부모의 역할이 좀 등한시됐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stay라고 찍으시면 여기 나와 있죠. stay at home mom, stay at home dad, stay at home parent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 주부, 그리고 전업 아빠, 그리고 전업 부모 이렇게 이제 잡 타이틀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력서에 이제 중간에 비는 부분이 없어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이 시대에는 이제 집에 머물면서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전업주부의 역할도 굉장히 좀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격상되는 기회가 됐구나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점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가정주부의 역할이 이렇게 좀 두각되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의 연봉을 책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가 있잖아요. 자, 이 흥미로운 부분에 대한 그 답은요. 제가 조금 이따 전해드리는 자막 영상에서 그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주부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0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역시도 가장 먼저 미국 증시의 좀 마감 시황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지금 시간으로 보니까 한 7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7분 후에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수치에서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소수점 자리는 조금 변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1.78%나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다우존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1.63% 플러스,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플러스 2.25% 하루 만에 급등을 했고요. 소형주들도 괜찮죠. 러셀 2000 역시 2.22% 지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7분 정도 주식시장이 마감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조금 있다가 좀 변동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의 추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은 SI입니다. 실버게이트 캐피탈 코퍼레이션이고요. 무려 하루 만에 14%나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투일리오 같은 경우도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로크가 8.31%,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7.87, UiPath 7.73으로 굉장히 좋고요. 업스타트가 7.27% 상승, 차지포인트 7.01, ISRG,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6.88% 상승했고요. 버진 갤럭틱이 6.83%, 우버도 괜찮습니다. 6.50%, 팔란티어가 6.30%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힘을 많이 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살펴봐야겠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망 그리고 테슬라의 종목 결과인데요. 자, 어제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메가테크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3.62% 폭등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메타 플랫폼즈가 3.17% 상승, 넷플릭스도 괜찮습니다. 3.17%. 참고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어닝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도 괜찮았습니다. 2% 상승했고요. 자, 구글이 1.91%, 엔비디아가 1.71, 마이크로소프트 1.53, 마지막으로 애플 역시 1.2% 이상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힘을 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에서 경제 리포트 하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경제 성장의 전망이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우리가 줄여서 이제 IMF라고 부르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IMF가 인디케이트 하고 있다, 나타낸다는 거죠. 자,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워,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이요, 단지 그 인간적인 그런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이제 휴머니티를 좀 어긋나게 하는 굉장히 좀 비인간적인 그런 위기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경제적인 그 성장을 굉장히 둔화시키는 커다란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성장의 억제가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글로벌 그로스니까 전반적인 그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전망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6.1%의 그 전망 2021년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을 했었는데 2022년에는 3.6%, 그리고 2023년에는요 역시 3.6%밖에 성장을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울한 소식을 전해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 성장이 6.1%가 2021년이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안 좋은 면은 뭐냐면 1월 달만 해도 IMF가 얘기하기를 2022년에는 4.4%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023년에도요 3.8% 정도를 전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수치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단 3개월 만에 0.8% 정도 2022년 전망은 감소를 했고 2023년 전망 역시 0.2%나 단 3개월 만에 축소가 되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전망이요 좀 어두워졌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악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향상을 계속해서 어제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2023년 이후를 봐도요 글로벌의 경제는 아마 포캐스트를 보니까 3.3% 정도에 머물 것이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리세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우리가 보통 세계 경제에 좀 공황이 찾아올 것이다,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뭐 이 리세션이 찾아올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리세션이라는 것은 보통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2년은 물론이고 2023년 그리고 2023년 이후에도 3%가 넘는 경제 성장을 전 세계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러면 미국
미국만 국한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 미국 경제의 성장은 5.7%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IMF가 던져주는 예상치에 따르면 2022년에는 3.7%, 그리고 2023년에도 2.3%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리세션에 대한 그 공포감은 조금 사라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어제 IMF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전달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IMF의 보고서가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시사해 주면서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분석 내용인데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 기사를 읽고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불즈라는 것은 이제 시장 전망을 좋게 보는 긍정론자를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긍정론자들이 지금 endangered species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멸종 위기에 닥쳐있는 그런 동물이다. 따라서 긍정론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굉장히 좀 불리시하다. 전망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individual investor bulls,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굉장히 좀 찾아보기 어렵다. 띵이라는 것은 굉장히 얇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좀 긍정론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컨스트레이리한 시그널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역발상적인 그런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신호가 지금 잡히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자, 저번 주에 AAII 레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AAII가 뭐냐면요, 이제 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좀 우리한테 던져주는 수치를 발표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AII.com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전체 개인 투자자 중에서 지금 마켓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매주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앞으로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러한 고마운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불리시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전망을 좋게 보는 그런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기록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6개월간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지금 15.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어느 정도로 낮은 거냐면요, 1992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30년 만에 최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렵다고 좀 포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구나라고 좀 위로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30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처음일 정도로 엄청나게 안 좋은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스테리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역발상 투자라 그랬죠. 역발상 투자의 관점으로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시장의 참가자들이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불마켓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수치적인 그 어떻게 보면 증거가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AAII 불즈 이 지수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긍정론자의 퍼센티지가 2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5월 이후에 첫 번째로 발생이 했다. 그게 이제 2월 18일에 처음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좀 주식시장이 잠깐 반짝하면서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AAII 불 지수가 20% 밑으로 다시 떨어진 것이 4월 15일이다. 그래서 지금 두 번이나 올해 들어서 20% 이하로 이 AAII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분석을 해보면요, 2008년 1월 달을 제외하고는 S&P 500 지수의 그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보통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그러니까 AAII 지수가 20%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달 이후, 그리고 2년 이후까지 쭉 주식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항상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예외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2008년이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날짜가 쭉 있잖아요. 1988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굉장히 좀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경우가 이 AAII 지수가 20% 이하로 떨어졌던 그런 경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그 당시에 투자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이후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나온 그 기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플러스로 변했죠. 자, 그리고 두 달이 지나고 나서는 마이너스가 거의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26주라는 것은 이제 한 반년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6개월 후에 바라보니까 2008년을 제외하고는 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8%, 20%, 19%, 12%, 48%, 7%, 14% 굉장히 좀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한 경우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26주 말고요. 52주 후를 보면은 굉장합니다. 역시 2008년 딱 한 번만 예외가 있고 그 다른 해들을 다 보면 27%, 28%, 15%, 17%, 10%, 12%, 66%, 14%, 20% 따라서 굉장히 좀 주식시장의 모습이 좋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이제 좀 점프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수치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심신이 지치신 분들은요, 힘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넘쳐나는 하루입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번 기사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시작했다. 프로덕션을 시작했다니까 다시 이제 생산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공장이 그 가동을 멈췄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코비드-19 록다운 때문이었고, 그런데 이제 얼마나 좀 오랫동안 문을 닫았었냐면요. 3월 28일부터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영업을 못한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하이 공장이 문을 닫았었는데 드디어 다시 영업이 재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개의 레포트에 따르면요, 이 인플로이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온사이트에서 기가팩토리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퍼블릭하고 섞이지 않으면서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좀 통제가 심한 상황에서도 공장이 재가동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죠. 이제 샹하이에서 그 가동이 되는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는요, 캐퍼시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에 3,400대 정도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물론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분기에 31만 48대를 그 딜리버리를 했거든요. 굉장한 숫자를 판매를 했는데 포캐스트에 따르면 2분기에도 33만 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치는요, 이 생산이 멈춘 것을 감안하고도 이 정도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실적을 2분기 말에 어닝 결과 발표 시에 정말로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는요, 크레딧 스위스가 다시 한번 아웃퍼폼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줬다라고 지금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좋아 보이냐면 수요일 날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어닝 발표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그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 게다가 프라이스 타겟 역시 기존의 1025달러에서 1125달러, 100달러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식이 한 2.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는 1028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요, 오늘 저녁 시간에 제가 굉장히 좀 그 자세한 리포트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이번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어떠한 배경과 논리를 가지고 이 목표 주가가 산정이 됐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시간 미주온과 함께 꼭 한번 이 리포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체크해 볼 기사는요, 줌 비디오 관련된 소식인데, 줌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줌을 통해서 화상 회의를 진행을 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에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엑셀 쉿이라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미팅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러한 화상 공유 말고, 화면 공유 말고 화이트보드도 이제 가능해졌다. 자, 화이트보드가 뭐냐면요, 칠판과 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이제 뭐 판서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디지털 칠판이긴 합니다. 이러한 기능에 판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도형을 표시해서 좀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이 돼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줌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직접 도형을 그려서, 그리고 이제 뭐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충분히 뭐 도형도 만들고 화면에 그림도 그리고 뭐 숫자도 표시하고 판서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칠판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상 채팅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이제 앞으로 미팅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줌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5.14%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줌 비디오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로빈후드 관련된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로빈후드 주가 어제 5.19% 좋은 추세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럴 만한 호재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로빈후드가 산다, 인수를 했다는 거죠. 자, 영국에 있는 크립토 플랫폼인 지글루라는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적인 팽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일환의 하나로 로빈후드가 이번에 화요일 날 어그리를 했다,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건이 합의가 된 사항이다. 이번에 인수하는 기업의 이름은 지글루고요. 지글루는 영국의 그 베이스를 두고 있는 전자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기업이자 크립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는 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로빈후드가 이 지글루를 완전히 통합할 것이다. 따라서 지글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로빈후드 플랫폼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지글루라는 플랫폼을 인수한 이유가 여기 써 있는데요. 짧게 보면 이제 그 영국 쪽에 진출을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유럽까지도 이 지글루를 통해서 확장 추세를 넓히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장기적인 그 목표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로빈후드가 지금 현재는 좀 북미권에만 국한돼 있는데 그 영국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영국을 발판 삼아서 나머지 유럽 국가들에도 로빈후드의 깃발을 하나씩 꽂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로빈후드 계좌를 좀 오픈하려고 좀 봤더니 영국에는 아직 계좌 개설이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빈후드가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로빈후드가 영국 쪽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이제 여행업계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20년 넘게 호텔업계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호텔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께 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업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 의견을 전해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호텔 쪽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니면 이제 항공업계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이러한 여행업계에 혹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멋진 호재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텔 산업도 그렇고 항공 산업도 그렇고 여행 산업 대부분이 이 재고를 쌓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어제 판매하지 못한 것은 오늘 다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판매를 못한 것은 내일 판매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많은 그 여행 업계들의 비즈니스가 많은 손실, 매출의 손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손실은 영원히 복구될 수 없다. 그리고 이 그 매출의 손실이 복구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6년, 나아가 10년 동안 지금부터 해온 그 비즈니스를 한 10%, 20%씩 추가적으로 달성을 해야 아마 지금 2년 동안 잃어버린 매출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 논리가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행 산업 그러면 우린 보통 개인적인 입장에서 뭐 홀리데이 때 놀러 가는 방학이나 아니면은 직장의 휴가를 이용을 해서 놀러 다니는 생각만 하는데 사실 여행업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고객입니다. 출장자거든요. 그런데 이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원격 근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고 이 원격 근무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사회적 현상, 인간이 진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한번 진보한 인간은 다시 예전으로 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격 근무가 완전히 사라질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원격 근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출장자는 예전의 수준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 산업은 예전만큼 출장자를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비즈니스는 예년만큼 회복할 확률이 거의 지로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의 의견과 동의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의견을 제가 호텔리어로서 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트래블, 즉 출장자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는데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호스피탈리티 비즈니스, 즉 그 환대 산업 쪽에 굉장히 좀 강력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보고서가 자출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그 레포트는요, 누가 발표한 거냐면 아메리칸 호텔 앤 러징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있는 호텔과 그리고 숙박 협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협회와 그리고 칼리브리 랩이니까 이제 연구소죠. 두 곳이 한꺼번에 이제 조인트를 해서 발표한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미국 쪽에 비즈니스 트래블, 그 출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트래블의 그 추세가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너무나 좀 형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진 비즈니스 트래블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리 팬데믹 레벨에 좀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좀 적은 비즈니스가 2022년에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리포트의 예상치에 따르면요, 호텔 인더스트리, 호텔 산업이 이번에 20빌리언이라는 손해를 감수하게 됐다. 2022년 한 해 동안만 20빌리언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금 비즈니스 트래블 레비뉴에서 출장자들이 주는 그런 매출이 감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저 쪽에서,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호텔을 많이 쓴다고 해도 이것을 상쇄할 만큼 굉장히 좀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러한 그 추세는요,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이렇게 좀 출장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이런 도시일수록 더 커다란 임팩트가 있다라고,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냐면 2019년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출장자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반도 되지 않는 그런 디맨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장자가요, 지금 팬데믹이 나타나기 전에 반도 되지 않은 거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타격이 있었고, 그리고 이 타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레포트에 따르면 디맨드 레벨이, 그러니까 이제 출장자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완전히 회복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냐면 적어도 2024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예전의 수준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번 리포트에 써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영원히 출장자들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복귀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코비드-19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좀 확진자의 수가 줄고 있고, 그리고 CDC라는 것은 이제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거든요. 미국의 그 질병관리본부죠.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좀 축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행 산업 쪽에 다시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 이러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 지금 강조를 두고 있냐면요, 많은 호텔들 그리고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지난 한 몇 년 동안, 한 2년 넘게 지금 그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손실을 봤잖아요.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판매하지 못한
객실, 어제 판매하지 못한 그 비행기의 좌석은요, 오늘 다시 판매할 길이 없거든요. 따라서 한번 잃어버린 매출은 영원히 그 손실로 찍히게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여행 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여행 산업이 굉장히 좀 우울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텔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제가 어떻게 해서 에어비앤비라는 종목에는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궁금해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 제가 생각할 때 에어비앤비는 호텔 비즈니스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에어비앤비의 매출 구조인데,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부킹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한 10%, 15% 정도 수수료를 떼가면서 매출로 삼고 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호텔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이 밑에 떨어지는 순이익입니다. GOP라고 부르는데요. 이 순이익에서 퍼센티지를 가져가는 것이 보통 이제 호텔의 그 기업들, 뭐 메리엇이라든지 아코르라든지 뭐 하얏트라든지 힐튼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가져가 만드는 수익의 구조로 여러분들에게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출이 발생을 해도 이 순이익이 굉장히 미약하게 되면, 만약에 적자를 나게 되면 그 호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약점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회적인 현상에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살기라든지 1년 살기라든지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탐험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욕구가 좀 분출되는 이러한 트렌드를 맞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호텔보다는 이런 에어비앤비에서 한 달을 살면서 아니면 3달이나 6개월을 거주를 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근무하는 이러한 트렌드가 또 정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화의 추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수혜주로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변화에서 역으로 가고 있는 호텔 비즈니스와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기사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던 기사인데요. 넷플릭스가 방금 전에 그 어닝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넷플릭스가 어닝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24.6%나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어닝을 발표했길래 주가가 25% 가까이 떨어지는지 궁금해지잖아요. 여기만 잠깐 체크를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에 갭 EPS가 3.53이고 이 수치는요, 전망치를 62센트 정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죠. 자, 매출이 약간 떨어지는데 성장률이 10%가 되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예상치보다 70밀리언 정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매출의 전망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것이 첫 번째 악재죠. 자, 그런데 정말 커다란 악재는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스트리밍 페이드 넷 에디션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넷플릭스의 그 어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숫자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구독자의 수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입니다. 자, 전망치를 보면요, 2.5 밀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250만 명 늘기를 지금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예상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구독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50만 명이 늘길 바랬는데 지금 오히려 20만 명이 줄어버렸거든요. 따라서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도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요, 넷플릭스의 만약에 구독자 성장이 이대로 멈춰버린다면, 영원히 넷플릭스라는 기업은 더 이상 구독자를 추가할 수 없다면요,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 경영진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죠. 바로 수익 모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구독비를 받아서 매출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거를 광고비를 받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에 광고가 붙기 시작한다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유튜브가 들어가겠죠. 뭐 이러한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넷플릭스의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우리가 좀, 만약에 구글에 투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초반에 여러분들께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링크인이요, 이번에 잡 타이틀 하나를 추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잡 타이틀은 영어로 Stay at Home Parents입니다. 전업 부모 정도 되겠죠. 따라서 이제는 전업 부모, 전업 부부, 전업 엄마, 전업 아빠, 이러한 용어들이 상용화될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과연 집에서 이렇게 항상 풀타임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전업 부모, 이 전업 부모의 샐러리, 연봉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저녁 8시에 찾아오는 미준 방송에서는요, 캐시 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수정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 무려 4,600달러라는 주가를 설정을 해놓고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4.6배 정도 껑충 뛰어오를 수 있다는 굉장한 전망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방송에서는 과연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예상 주가를 만들어 놨는지, 여기에 대한 논리가 들어가 있는 레포트 전체를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테슬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테슬라의 주주분들께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강추드리는 영상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inkedIn now allowing users to show stay-at-home parent in their job titles. The company saying it will later add features to reflect parental leave, family care, and also sabbatical options as well. Akiko, these are all really relevant details within the context of that flexible work, pre-pandemic work arrangements that we find ourselves in right now. But, we were just talking before the break, this probably isn't going to solve the stigma that's also associated around, stay-at-home parents that would prefer not to be in the office. Well, the thinking for LinkedIn being here that we have all learned a new appreciation, right, for working moms, number one. But some moms just struggle to juggle it all. You've talked about this in the labor force, how many women dropped out. And so this is at least LinkedIn's way to sort of acknowledge that it is okay to have a bit of a break in your career if you are a stay-at-home mom, if you've opted to quit your job as well. I just wonder how employees still see that, though, because there has been a stigma attached for a very long time for women who say, I'm going to take time off because I want to take care of my kid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it's not seen as a full-time job. And that's the challenge, like you said. There's all these kind of jokes online about how whenever, a person is interviewing for a job, in many cases, moms that took breaks to take care of the kids, dads in some cases as well. And, an interviewer will look at the resume and say, can you explain this vacancy or this gap? What did you do? Yeah, what were you doing? There's a gap gap during this time in your resume. And then the person will go, I wasn't working. What more is there for me to say? So at least I think LinkedIn is trying to use that as a way to perhaps plug that hole or add more context to that, because the idea is hopefully employers will be a little bit more welcoming to that. But, look, it'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just having this label and then actually getting these people. Well, and this got us thinking this morning. If women, and we're talking about stay-at-home moms, were to be paid a salary, how much would that salary add up to? And it's a pretty varying one here, but we're going to go with the highest one because why not give moms the credit? Salary.com says $184,820 to be exact. By the way they calculate this is the number of hours worked, the number of roles they would take on in a typical company. So we're talking about CFO, Chief Operating Officer as well. And by the way, that number, it's double what it was last year. So at least there's an increasing understanding of the load that women have to take on in raising kids at home. Right, but as we've been kind of talking about, acknowledgement is very different than, companies and HR teams acknowledging that this is something they need to make up for example. If, for example, someone takes a leave and then comes back, right? The whole idea around paid leave versus non-paid leave, I think that there's this kind of shift that's happening. And because of the work flexibility, where a lot of stay-at-home moms right now who have continued to stay employed but don't have to be in the office anymore, there's a compensation that they're now having to juggle within the time that they have to juggle for both of those tasks, but then also whether or not they're being paid for that as well. Well, and also one last thing to add to that, there's people who have had to raise their kids full-time and also work full-time at home. Yeah. We know one person on our team, right? We do.